방금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이제 한 달 뒤 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만큼 기쁜가요? 그리고 매달 계속해서 100만 원씩 받는다면 20번째 100만 원도 첫 번째처럼 짜릿할까요? 절대 아니죠. 배고플 때 먹는 첫 번째 치킨은 천국이지만 연속으로 3마리를 먹으면 지옥이 됩니다. 넷플릭스 무제한 구독권이 있어도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사라지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왜 계속 새로운 걸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지, 기업들이 어떻게 이 법칙을 이용해 당신 지갑을 털어가는지, 그리고 이 법칙을 이해하면 어떻게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 단어만 들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 법칙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달콤하지만 4번째 잔을 마실 때쯤이면 카페인 과다로 손이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한계 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증가하는 효용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체감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같은 걸 계속 소비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정리한 사람은 19세기 경제학자들이었는데 특히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하인리히 고센이 1854년에 발표한 고센의 제1법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특정 욕구는 채워지면 더 이상 강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은 생명수지만 배가 불룩해진 상태에서 10번째 컵을 마시라고 하면 고문이 되는 거죠. 2022년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동일한 제품을 연속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구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15%에서 20% 정도씩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구매 때는 만족도가 90점대였던 소비자들이 5번째 구매에서는 60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새로움이 사라져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거든요.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뇌의 보상중추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지만 계속 먹으면 뇌가 이걸 예상된 자극으로 받아들이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 거죠. 2023년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같은 초콜릿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제공했더니 4번째부터는 fMRI 스캔상 뇌의 쾌락 중추 활동이 첫 번째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더 먹으면 소화 부담만 늘어날 뿐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24년 여름 한국 편의점 업계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CU가 무한리필 아이스크림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구독권을 10,000원에 판 거예요. 처음엔 완판 대란이었죠. 그런데 3주차쯤 되니까 구독권을 산 사람들 중 70% 이상이 더 이상 매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며칠은 신나서 매일 갔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이스크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질린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대박이었죠. 10,000원을 받았는데 실제 원가는 평균 3,000원어치밖에 안 나간 셈이니까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스타벅스도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사이렌 오더 앱을 보면 별 적립 시스템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별 하나 모을 때마다 엄청 기쁩니다. 그런데 골드 등급 달성하고 나면 별을 모으는 재미가 확 떨어지죠. 이미 충분히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주기적으로 2배 적립 이벤트나 보너스 별 같은 걸 던져줍니다. 떨어진 효용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2023년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 데이터를 보면 골드 등급 회원들의 방문 빈도가 등급 달성 직후 한 달간 약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프로모션을 보내는 거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 법칙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제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왜 사람들이 볼 게 없다고 느낄까요? 한계 효용체감 때문입니다. 처음 넷플릭스를 구독하면 신나서 하루에 시즌 하나씩 몰아보지만 한 달쯤 지나면 뭘 봐도 재미없어지죠.
똑같은 콘텐츠인데 효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고 알고리즘으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자극을 계속 던져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의 평균 시청 시간은 가입 첫 달에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이었다가 6개월 후에는 1시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명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살 때는 몇 달을 고민하고 사죠. 그 가방을 멜 때의 행복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명품을 살 때쯤이면 그 감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정판을 만듭니다.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효용을 유지하는 거죠. 에르메스 버킨백이 왜 그렇게 비싼데도 대기자 명단이 긴지 아세요? 살 수 없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2024년 한국 명품 시장 보고서를 보면 명품 구매자의 70%가 첫 구매 때만큼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차를 뽑았을 때의 그 기분 기억나시나요? 새 차 냄새 맡으면서 운전할 때의 그 황홀한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만 지나도 그 차는 그냥 내 차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2년에서 3년마다 신모델을 출시하고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해야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니까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바꾸는 주기가 5년에서 6년인데 신차 출시 광고를 보면 교체 욕구가 생긴다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어떨까요? 맥도날드가 왜 기간 한정 메뉴를 계속 내놓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상하이 버거,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시그니처 버거 이런 것들 말이죠. 빅맥만 계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맛을 내놓아서 소비자들의 효용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2023년 한 조사에서 맥도날드 이용객의 85%가 신메뉴가 있을 때 방문 빈도가 높아진다고 답했어요. 같은 맛을 계속 제공하면 효용이 떨어지지만 새로운 맛은 다시 효용을 높여주는 거죠. 게임 산업은 이 법칙과의 전쟁입니다. 똑같은 게임을 계속하면 재미가 떨어지니까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가 매 시즌마다 밸런스 패치를 하고 새 챔피언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도 마찬가지고요. 2024년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가 없는 게임은 3개월 이내에 활성 사용자가 평균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효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배달 앱들도 이 법칙을 잘 활용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보면 거의 매일 쿠폰을 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음식을 같은 가격에 계속 시켜 먹으면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으로 가격을 낮춰주거나 오늘의 특가 같은 걸로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쿠폰 받았을 때의 그 기쁨 느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떨어진 효용을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쿠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문 빈도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 난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법칙이 작동합니다. 첫 집을 샀을 때의 그 뿌듯함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집을 계속 사다 보면 감동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점점 더 큰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투자에서 1,0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을 다시 느끼려면 두 번째는 2,000만 원, 세 번째는 5,000만 원을 벌어야 하는 거죠. 효용이 체감하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투자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해외여행은 정말 신나죠. 모든 게 새롭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10번, 20번 다녀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특별한 여행지를 찾게 되죠.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오지 여행, 극한 체험 같은 걸 찾게 되는 겁니다. 여행 산업이 계속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2023년 여행업계 조사에서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평범한 여행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죠. 이건 사랑이 식는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연애 초기에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커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말이에요. 관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계 효용이 항상 체감하기만 할까요? 예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물질이나 행동의 경우는 오히려 한계 효용이 증가하기도 해요. 담배나 술, 마약 같은 경우 처음엔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죠. 이건 한계 효용 체감이 아니라 한계 효용 체증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도박이나 게임 중독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돈이 많아질수록 추가로 버는 돈의 효용은 떨어집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에게 100만 원. 보너스는 엄청난 의미지만 연봉이 3억인 사람에게 100만 원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준으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행복도가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그 지점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기업들이 이 법칙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제한 상품들이 대표적이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무제한 뷔펜, 무제한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겉으로는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한계 효용 체감 때문에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무제한 데이터를 팔아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한 달에 10기가에서 20기가 정도만 쓰거든요. 100기가 쓸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효용이 떨어지니까요. 헬스장 회원권도 비슷합니다. 1년 회원권을 끊으면 처음 2달은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는 안 가게 되죠. 운동하는 것의 효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오늘 운동했다는 성취감이 크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 느낌이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헬스장들은 연간 회원권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월 이후로는 거의 안 오는데 1년치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 연회원의 평균 방문 일수는 전체 기간의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매일 하지 말고 가끔 하세요. 그래야 효용이 유지됩니다. 매일 치킨을 먹으면 치킨이 특별하지 않아지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그때의 행복감이 훨씬 크죠.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매달 하나씩 사는 것보다 효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같은 걸 반복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세요. 똑같은 음식만 먹지 말고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같은 장소만 가지 말고 새로운 곳도 가보는 거죠. 그래야 효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왜 추천 알고리즘에 그렇게 투자할까요?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줘야 효용이 유지되니까요. 세 번째는 무료나 무제한 상품의 함정을 조심하는 겁니다. 무제한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시간과 욕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당신이 한계용 체감 때문에 많이 안 쓸 거라는 걸 알고 그런 상품을 팝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100번의 평범한 경험보다 10번의 특별한 경험이 더 높은 효용을 줍니다. 여행을 예로 들면 1년에 10번 국내 여행 가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정말 잘 준비한 해외여행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죠. 돈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소비를 자주 하는 것보다 큰 소비를 가끔 하는 게 효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한계 효용 체감은 우리가 익숙해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느끼려고 노력하면 효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 그것들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아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도를 유지한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결국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이유는 익숙한 것의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추구 자체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더 많은 걸 원하게 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202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충동 구매 비율이 월 소득의 25%에서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70% 이상이 구매 후 후회를 경험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산 직후에는 효용이 높지만 금방 떨어지니까 또 새로운 걸 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마케팅을 하죠. 결국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이 법칙을 이용해서 당신의 지갑을 여는 방법을 알면 그 유혹에 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소비 패턴을 조절해서 같은 돈으로도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사는 것보다 가끔 큰 행복을 사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비단 소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원리예요. 일도 마찬가지죠.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지만 10년쯤 지나면 똑같은 일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찾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한계 효용과의 싸움인 셈이죠. 이 법칙을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원하도록 진화했거든요. 수렵 채집 시대에는 같은 곳에만 머물면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죠. 그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물질이 풍요로워서 실제로는 새로운 것보다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지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같은 자원으로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추구하는 대신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소비의 타이밍과 방식을 조절해서 효용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